이번 시간은 무형자산하고 기타 비유동자산을 보도록 할게요. 무형자산의 정의, 즉 물리적 실체가 없죠. 그리고 식별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제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 즉 통제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자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특이한 정의,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다는 거, 이것은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영업권이 있어요. 이것은 우수한 종업원, 고도의 경영 능력 또는 영업상 또는 제조상의 비법, 우리가 맛집이라고 하면 제조상의 비법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권에 대해서 외부 구입 영업권, 즉 돈 주고 산 것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내부 창설 영업권의 자산 계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개발비가 있죠. 개발비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즉 회사, 연구를 통해서 창출된 무형자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돈이 되겠죠. 그리고 연구 개발 단계를 보시면 연구 단계가 있어요. 여기서는 탐색하는 단계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품화하기 위해서 개발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산 인식 조건 충족 시, 즉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되면 개발비, 그리고 미충족 시에는 경상 연구 개발비, 판관비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생산 단계가 있죠. 이때 개발비로 자산 계상했던 것을 이제 비용화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로 회계 처리하죠. 만약 제조와 관련됐으면 제조경비에, 제조와 관련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는 판관비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그리고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가 구분이 불가해요. 이럴 때는 연구 단계로 보게 돼 있다는 거. 이것은 보수주의 관점에서 비용 처리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플러스 부대 비용이죠. 근데 하나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유형자산하고 다르게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부된 간접 지출도 포함하는 게 무형자산의 특징이에요. 근데 유형자산은 직접 원가만 부대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무형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부된 간접 지출 포함. 이것은 연구소에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연구소에 직접 연구 인력도 있지만 거기서 연구 인력을 지원하는 간접 연구 인력도 있어요. 이러한 간접 연구 인력에 대한 비용까지 개발비로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접 종사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용역비는 당연히 이것은 개발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직접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 즉 기계를 갖고 개발을 했어요. 이럴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즉 법적 권리는 특허권, 산업재산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무형자산의 창출에 필요하며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배분할 수 있는 간접 비용 하면서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연구 지원의 인건비하고 그 연구소의 인차료 등도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원가 중 자본화를 선택한 비용, 즉 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만약 자본화를 선택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죠. 형태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잔존가치는 제로가 된다는 거. 만약 회사가 입증하면 잔존가치를 나중에 20년 후에 팔 것이다, 이러면 잔존가치를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원칙은 제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연수가 있어요. 만약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법령에 따라서 30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0년 이내 기간에 대해서 무형자산 상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경제적 내용연수하고 법률적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짧은 기간을 해야겠죠. 왜? 비용을 많이 투입하는 게 회계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수지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비용을 많이 투입해갖고 조기에 비용화를 시켜갖고 이익을 적게 내기를 바라는 게 보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 중에서 있으면 법률상 유효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하게 돼 있다.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생각한다는 거. 따라서 사용 가능한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부터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비한정 무형자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내용연수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비한정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용연수 결정 전까지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생각 방법은 정리액법, 전율법, 생산량 비례법 이런 것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합리적인 생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영어권은 정액법만 허용됩니다. 무형자산 삼각비 보시면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제로니까 내용연수로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미삼각 잔액 또는 장부가액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자녀 내용연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은 직접 삼각법이기 때문에 미삼각 잔액 갖고 자녀 내용연수로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접 삼각법도 가능해요. 즉 무형자산 삼각비 하면서 대변에 삼각 누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예제를 보시면 신제품 개발에 따른 용역비 1,0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차여 지급하다. 본 용역은 자산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차변에 개발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기말 현재 특허권 미삼각 잔액이 450만 원 있다. 특허권은 2년간 상각했대요. 회사는 특허권 상각에 대해서 사용 가능 시점부터 5년간 직접 상각한다. 결국 상각비는 미상각 잔액 나누기 자녀 내용연수 5년 중에서 2년을 상각했으니까 나머지 3년 남았죠. 따라서 매년 150만 원씩 상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특허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매년 150만 원씩 상각하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취득가액을 알 수가 있겠죠. 150만 원 곱하기 5년 하시면 750만 원이 이 특허권의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취득가액 보시면 부대비용은 유형자산은 직접 원가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형자산은 합리적으로 배부한 간접 지출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잔존가치 보시면 처분시 순현금 유입액 유형자산은 왜? 형태가 있으면 나중에 고철로 팔 수도 있죠. 근데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인데 무형자산은 하나 더 있죠. 20년 초과가 불가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만약 관계번영에서 20년 초과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20년 초과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삼각방법 똑같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 경우 정액법으로 한다. 그리고 재무제표 표시에는 유형자산은 간접 삼각법이죠. 따라서 감가상각 무게 나옵니다. 근데 무형자산은 직접 삼각법, 간접 삼각법 다 가능하다는 거.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직접 삼각법을 해갖고 미삼각 잔액 또는 장부가액을 지으면서 무형자산 삼각비를 구하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전세권, 장기매출재건, 부도원과 수표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바드럼에 있다가 이게 부도가 됐어요. 그러면 바로 대손 처리하지 않고 부도원과 수표로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계정으로 대처한 다음에 나중에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여 대손 처리한다는 거. 기타 이외에 이연 범세 자산하고 장기 미수금 등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